그러면 산업경제보고서에 좀 따르면 글로벌 커넥티드카 시장이 2018년부터 2022년도까지 예. 270% 성장할 것으로 또 전망을 그렇죠. 하고 있는데요. 예. 지난해는 커넥티드카 시장은 중국과 미국이 또 45%를 차지를 했고, 또 유럽에서도 자동 긴급 호출 시스템 이콜이 또 의무화가 되면서 예. 이제 커넥티드카 보급률이 이제 상당히 좀 높아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커넥티드카 시장에 대한 또 국내 상황과 국외의 상황이 좀 어떤지 좀 쉽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단 커넥티드카가 정확하게 뭐냐는 이제 정의 내리기에 따라 다른데, 네네. 아주 여기서 보통 시장 조사 기관에서 얘기하는 커넥티드카는 차가 어떤 인터넷이나 통신에 물려 있으면 커넥티드카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차가 우리가 3G나 이제 4G에 물려 있으면 커넥티드카라고 분류를 하거든요. 네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고도의 자율주행 커넥티드카보다는 좀 낮은 수준의 자동차부터 커넥티드카로 분류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해서 커가는 단계에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오히려 스마트폰이나 이런 보급이 높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서의 커넥티드카의 수요는 오히려 미국이나 이런 데보다 좀 낮을 수가 있어요. 미국에 가보시면 좀 중부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데 가면은 4G망이 안 터지거든요. 네. 그런 데에서도 이제 긴급 상황에서 차가 호출을 해줘야 되고 이런 기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좀 수요가 더 먼저 오고, 네네.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아직까지 네. 수요가 많지 않고, 네네. 하지만 이게 우리가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그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기술들이 매번 이렇게 그쵸. 새로 적용돼서 나오잖아요. 네네. 이게 커넥티드카도 이제 비로소 이제 시작이 됐다. 차가 인터넷에 물리는 게 시작이 됐다. 네. 이게 3G가 됐던 4G가 됐다. 그래서 그게 이제 자율주행차가 됐을 때는 5G 안에 물리게 되고, 네. 이제 그런 단계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전될 것이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는 이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연구도 좀 활발히 하고 계시지만 혹시 또 이 연구와 함께 또 진행 중이라는 게 있다든지 아니면 또 앞으로 또 하실 계획이 있으신 연구가 있으신가요? 뭐 많이 있죠. 할 일이 많습니다. 네네네. 아까 이제 지능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지능에 대해서 많이 연구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율주행차가 이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3단계라고요. 레벨 3라고 그래서, 레벨 3는 운전석에 운전자가 앉아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차가 이제 자율주행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차가 어떤 그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면 운전자한테 이제 제어권을 가져가라고 이렇게 해서 운전자가 제어권을 가져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제 레벨 4, 레벨 5 이렇게 되면 자동차가 이제 스스로 알아서 이제 하는 단계가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예를 들면 어떤 도로에 나갔는데 신호등은 파란불이에요. 근데 경찰관이 가지 말라 그래요. 경찰관 수신호가 우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은 이제 가지 않죠. 그러니까 자동차는 그 상황을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경찰관이 하복이 있고 동복이 있어요. 하복과 동복이 달라요. 그래서 경찰관인지 아닌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경찰관과 비슷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무시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방 같은 데 가면 헌병이 나와서 그렇게 해요. 헌병이 군복을 입고 나와서. 그럼 저 헌병이 하는 게 적법한 통제인지 아닌지 이해해야 되죠. 네. 이제 그런 단계를 이해하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의 일반적으로 기계적인 신호등을 인식하고 이런 거를 극복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차가 상황을 위해서 이제 운행해야 되는 이런 게 이제 다음 단계에 필요한 지능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의 기술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적인 상황, 비정상적인 상황에서의 네. 차가 대응할 수 있는 것, 그런 걸 이제 연구를 해야지만 비로소 차가 사람과 비슷한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또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참 많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 대학들이 좀 융합학부를 네. 신설을 해서 좀 궁금증이 굉장히 많아요. 또 그분들에게 글로벌 융합학부에는 어떤 전공이 있는지, 또 어떤 또 학생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실 게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학문은 굉장히 그 대학의 학과는 경직돼 있어요. 학과마다 이렇게 칸이 다 나눠져 있어요. 예를 들면 화학을 공부하거나 화학공학을 공부한 사람이 있고,
전자공학을 공부한 사람이 있고 기계공학을 공부한 사람이 있으면 대학교 처음에 들어오면 같은 수학, 같은 물리를 배우는데 졸업을 하고 나가면 딱딱 칸이 쳐져 있어. 근데 예를 들면 배터리를 연구한다. 그러면 화학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배터리가 스마트폰에 쓸 수도 있고 자동차에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배터리를 연구하는 사람은 스마트폰에 쓰이는 사람은 통신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스마트폰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자동차용 배터리를 연구하는 사람은 자동차에 대해서 알아야죠. 그래서 배터리 회사는 굉장히 여러 학문을 이해할 수 있고 자기가 전공하지 않은 학문도 배워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하나의 전공이면 몰입된 사람, 화학공학만 하는 사람한테 자동차용 배터리를 하려면 자동차에 대한 기본 용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융합과는 이 학제 간에 장벽을 두지 않는 다학제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수학을 배우면 이 공업 수학은 화학에서의 공정 이퀘이션에 쓸 수도 있고 기계공학에서 어떤 운동 방정식을 풀 수도 있고 회로에서의 어떤 그 회로의 그 동작을 설명하는 방정식으로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좀 사고의 틀을 넓히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안에는 여러 개의 전공한 교수님들이 섞여서 이제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게 칸을 치지 않은 그런 다학제로 운영되는 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시다면요. 일단 뭐 공학이 그 사이에는 뭐 인기가 있었던 적도 있고 없었던 적도 있었지만 앞으로 공학이라는 게 이제 지금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그 중에서 인공지능, 지능의 분야 이런 분야들이 앞으로 이제 새로운 기술로 나와서 이제 새로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꿈을 가지고 있는 뭐 우리 고등학생들이나 젊은 어린 학생들이 본다면 공학에서의 어떤 새로운 공부를 하고 그런 꿈을 키워서 앞으로 훌륭한 과학자, 공학자로 성장하는 그 후학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